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에너지 띠 이론을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일단 에너지 띠를 배우기 전에 각 원자의 에너지 준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보호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이 원자 핵이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 핵에서 이렇게 전자 궤도들이 있고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는 이런 전자 궤도들을 일단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원자 혼자 존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첫 번째 껍질, 여기가 두 번째 전자 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세 번째 전자 궤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뭐 여기에 전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전자가 있거나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고, 얘들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는 일단 불연속적이다라고 부르는 형태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일단 요거 밑줄 한번 그려볼게요.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변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고체 원자 같은 경우는 얘는 이 원자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그죠?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면서 여기 밑줄 인접한 원자들이 서로 전자 궤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에너지 준위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준위의 변화를 우리가 쭉 누적으로 이렇게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여러 개까지 쭉 넘어갈 건데, 이렇게 얘네들이 쭉 넘어가면서 어떤 에너지 띠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에너지 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줄 같은 양자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전자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파울리 베타의 원리라고 배워요.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베타 한다는 거는 나랑 똑같은 애가 똑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냥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양자 상태가 완벽하게 같은 게 똑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여기 밑줄 수많은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나누어져 거의 연속적인 띠를 이룬다. 얘기라고 했죠. 거의 연속적인 띠를 이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여기 원자 처음에 한 개가 있어요. 얘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양자 상태들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를 쌤이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얘는 에너지가 10짜리. 오케이? 여기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30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원자 한 개에서 원자 두 개로 원자 한 개가 더 가까이 오는 거야. 자,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원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궤도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전자가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궤도는 에너지 10, 두 번째 궤도는 뭐 에너지 30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얘네 둘이 붙는 거야. 이 원자와 이 원자가 서로 인접해지는 거죠.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을 할 텐데, 얘네들이 지금 봐보면 이 전자 궤도에 에너지 10만큼의 전자를 갖고 있는 전자가 하나 있죠. 에너지 준위가 10이네. 이 전자 궤도에도 에너지 레벨이 10인 전자가 하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얘네가 완벽하게 겹쳐져 버려. 완벽하게 겹쳐져 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첫 번째 궤도에 에너지 10인 애가 있고, 에너지 10인 전자 궤도와 에너지 30인 전자 궤도가 있는데, 에너지 10인 영역에 전자가 몇 개 존재하게 돼버리죠. 두 개가 완벽하게 겹쳐져 버리면. 그렇지, 두 개가 존재하는. 양자 상태가 같은 전자가 두 개 이상 존재해버리는 꼴이 나와버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죠? 여기 똑같아. 30짜리가 둘 다 30, 얘도 30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럼 둘이 에너지 준위가 어때? 서로 같아버리지.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0과 레벨이 10과 또 레벨이 에너지 준위가 10인 두 전자 궤도가 서로 아주 가까워져서 겹쳐지게 되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미세한 갈라짐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전자 궤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여기 밑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전자 궤도 에너지는 뭐 9.999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애는 1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두고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짐이 생겨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첫 번째 궤도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 그럼 또 두 번째 궤도에 해당하는 애들도 또 30, 30 이렇게 뭉뭉칠 거 아니야? 얘도 나눠지겠죠? 그 위에 있는 애들도 나눠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원자가 3개가 되면 또 나눠질 거고 계속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원자가 굉장히 여러 개가 되면 이 나눠진 에너지가 에너지 전자 궤도들이 딱 이렇게 생길 거야. 그죠? 여기는 첫 번째 전자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이 다 갈라진 영역이에요. 여기는 뭐 두 번째, 여기는 세 번째 전자 궤도의 에너지 레벨들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하나의 에너지 블럭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에너지 블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D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자 궤도 영역에 에너지 준위들이 D를 또 만든 에너지 D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에너지 D와 에너지 D 사이에 이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D 간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D는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기억해 주시고 얘들 사이에 D 간격이 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 D 간격이 있다는 건 얘들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D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내려갈 때 방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D 간격만큼 에너지 흡수하면 전자 저어디가 가능하다. 오케이?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 D의 구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에너지 D는 일단 허용된 D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허용된 D. 허용된 D. 이 허용된 D는 뭘 의미하냐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D예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즉 전자가 허용이 돼 있는 거, 존재가 허용돼 있는 구간이 허용된 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 간격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야, 없는 구역이야? 없는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역이다. 그래서 D 간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거고, 허용된 D는 전자가 존재하는 구역이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기로 허용이 돼 있다. 허용된 D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허용된 D는 다시 크게 두 가지 D로 나눠진다. 별표 쳐주시고 둘 다 외워야 돼. 첫 번째로는 원자가 D가 있어요. 원자가 D. 원자가 D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D 중 에너지가 가장 큰 D다. 여기가 보세요. 채워진 에너지 D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D. 전도 D는 원자가 D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에너지 D.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원자가 D라는 게 일단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에너지가 바로 그 위에 있는 에너지 D.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도 D라고 부르는데, 자, 이 원자가 D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영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밑에 또 뭐가 있겠어요? 에너지 D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다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밑에는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거야. 그리고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거,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원자가 D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D 간격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D 간격을 두고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뭐 어떤 전자 전이냐면, 자, 이 원자가 D에 전자들이 쭉 채워져 있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써봅시다. D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얘가. D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얘가 어디로 점핑할 수 있겠죠?
전도띠로 점핑할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이렇게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전도띠 같은 경우는 전자가 안 채워져 있는 공간이잖아. 봐봐. 이 원자까지는 전자가 가득가득 채워진 공간이야. 그러면 이 전자가 움직이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움직이기 어렵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자까지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자들이 꽉꽉 붙어 있지 않을까? 옆에 사람들이 지하철 탔는데 여기 꽉 있는 거야. 근데 잘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지. 자, 근데 얘가 이 전도띠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지하철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나 혼자 있는 거잖아. 그럼 움직이기 쉬워, 어려워? 움직이기 엄청 쉽죠? 그리고 얘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명명을 해줄 거예요. 자유전자. 일단 얘기할 수 있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원래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이었는데 전자가 위로 점핑을 해버리죠. 네. 전자가 점핑을 하면 여기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어떤 빈 공간이 생길 거야. 빈 공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네. 빈 공간이 생길 건데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양공이라고 부를 거야. 양공. 양공. 어떤 양전하의 성질을 띠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양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오른쪽 여기 잠깐 봐볼까요? 그 오른쪽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양공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봐봐. 아까 전자가 채워져 있던 영역이었는데 여기가 빈자리가 되죠. 네. 여기가 빈자리가 되면 옆에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우도록 넘어와요. 네. 넘어오면 이제 여기가 빈 공간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던 전자가 채우러 넘어오면 또 여기가 빈 공간이 돼. 네. 그 다음에 또 채우면 여기가 또 빈 공간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보고 있으면 그냥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자가 넘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빈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빈 공간을 하나의 입자처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빈 공간의 움직임은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양공은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 전자는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마 얘는 전자의 전하적 성질과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라고 명시하면서 양공이라는 이름을 일단 부여를 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일단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유전자와 양공이라는 이 용어를 잠깐 정리하려고 해요. 일단 써봅시다. 지금부터 전하 나르게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전하 나르게. 자, 전하 나르게는 지금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전자나 양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전하 나르게 자유전자나 양공을 의미하는 거고 말 그대로 전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그냥 원자카드에 있던 전자는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 그랬지. 원자카드는 전자가 딱딱 채워져 있는 영역이잖아. 네가 잘 못 돌아다녀. 그런 애들은 전하 나르게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전하 운반이 불가능하죠. 전하 나르게는 전하를 갖고 움직인다는 얘기다. 전하를 운반시킨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전자는 불가능하고 이 전도띠로 올라간 자유전자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원자까지에서 이 양공 같은 경우는 얘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도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건 첫 번째, 자, 전하 나르게의 수가 많아요. 전하 나르게의 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겠어? 못 흐르겠어? 전하 나르게 수가 많아. 그럼 전류가 당연히 잘 흐르겠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전하 나르게가 많으면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를 거야.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 작겠죠. 그죠? 전하 나르게가 많을수록 어떤 이런 관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전자와 양공을 잠깐 정리를 해놓읍시다. 자유전자와 양공.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될 건, 자, 자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애지? 어느 에너지띠에? 전도띠야?
그렇지. 원자가 전도띠에 존재하는 애들이죠. 얘는 전도띠에 존재한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도띠에 존재하는 게 자유전자야. 원자가 띠에는 자유전자가 존재를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양공은 어디에 존재하죠? 원자가 띠. 그렇지. 원자가 띠에 존재를 하는 거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환력의 특성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걸 뒤에 반드시 해서 이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내려보면 전기 전도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네.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물질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이 전기 전도도 오른쪽에 보이는 그것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쭉 나와 있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뒷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여기 위쪽에 조금 정리할 때가 있죠, 그죠? 네. 여기 위쪽에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전기 전도성이라는 용어를 잠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전기 전도성은 뭘 의미하죠?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전기가 흐르는 성질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크다는 건 그 물질은 전류가 잘 통한다는 거야,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거야? 전류가 잘 통한다, 잘 흐른다라고 볼 수 있죠.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전기 전도성을 수치화시켜서 나타내는 값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전기 전도도라는 거예요. 전기 전도도. 시그마 쓸 거예요. 얘는 전기 전도성을 수치화시킨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전도성을 수치화한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전기 전도도랑 똑같이 정의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비저항이라는 비저항. 로우 이렇게 써주는 건데, 비저항 로우. 자, 그랬을 때, 자, 비저항은 뭐냐면 물질이 그냥 갖고 있는 이제 고유한 성질 중에 저항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저항의 B를 나타내는 값이 비저항인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 두 물리량의 관계가 있어요. 자, 이 두 물리량은 항상 역수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걸 정리해버리면, 시그마는 로분의 1로 정의가 되거나, 로는 시그마분의 1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네. 사실 뭐야? 두 개는 그냥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의미하는 거는 같은 값이고, 자,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두 개 다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의미를 해요. 고유한 성질. 물질이 갖는 고유값이라는 얘기야. 이 고유값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물질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값이라는 거죠. 물질이 같으면 서로 같다는 거고. 오케이? 얘는 이렇게 써봅시다.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해 보시면 돼요. 이런 값이 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을 통해서 물질을 잠깐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정기적 성질에 따른 자, 물질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하는 애가 있고 별로 안 통하는 애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물질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전기 전도도 시그마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 구도체가 있어요. 구도체는 전원체라고도 얘기한다. 자, 그랬을 때 이 셋 중에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게 누구야? 그죠, 도체죠. 도체가 전기가 제일 잘 통해요. 엄청 잘 통하고,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구도체 그런 관계를 맺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저항을 물어봐요. 자, 비저항은 어떻게 되겠지? 여기서 그렇지, 반대가 될 거야. 비저항이라는 건 저항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죠. 저항의 B값이라는 얘기야.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 도체가 저항이 가장 작고, 그다음 반도체, 구도체 순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이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전기 저항. 문제는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전기 저항이. 전기 저항은 우리가 R이라고 쓰죠. 레지스턴스 R을 따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전기 저항의 정의는 B저항 곱하기 S분의 L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요 L이 의미하는 건 도선의 길이를 의미하고, S가 의미하는 건 도선의 면적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로우가 뭔지 알겠죠? 로우는 뭘 의미한다? 비저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도선의 저항은 뭐에 어떤 것들의 이제 변수값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거죠. 전기 저항, 어떤 도선의 저항이라는 건 일단 물질을 뭘 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어떤 물질을 썼냐, 그 다음에 그 도선의 길이가 얼만큼 기냐, 그 다음에 그 도선의 단면적은 얼만큼 크거나 작냐, 요 세 가지 변수를 다 따져서 도선의 저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이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저항이 더 커질 거예요. 물길이 너무 길어지니까 물이 잘 안 흐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선의 단면적이 크면, 그러니까 물길이 커지면, 단면적이 크면 한 번에 전류가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저항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관계를 가질 텐데, 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봐봐. 자, 일단 어떤 물질 A를 사용해서 A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선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얘는 여기 단면적을 봐보니까 2m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도선의 길이가 4m야. 그 다음에 어떤 물질 A를 갖고 왔어요. 이번에는 얘가 1m 제곱이고 6m짜리야.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가 1번 도선, 여기가 2번 도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자, 1번 도선의 저항과 2번 도선의 저항의 비는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번 도선의 비저항과 2번 도선의 비저항은 몇 대 몇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 밑에 거부터 한번 해볼까? 이 두 도선의 비저항의 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비저항이랑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물질의 보유값이라고 그랬어?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랬죠? 물질이 같으면 서로 어떻게 돼? 같아. 자, 지금 이 도선은 물질 A로 만들어진 거죠? 이 도선도 뭘로 만들어졌어? 물질 A로. 그럼 비저항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는 1대1이구나.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로우 곱하기 S분의 L이잖아. 어차피 로우는 지금 같은 상황. 그죠? 그럼 S분의 L을 따지는 거지. S가 2m 제곱분에 얘는 4m. 얘는 2분의 4. 얘는 1분의 6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1대 3의 저항률을 갖겠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일단은 이 에너지 띠의 구조와 도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잠깐만 읽어보면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경우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제 원자과 띠에서 전자는 어떻게 돼 있다? 이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경우는 전자가 잘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잘 못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원자과 띠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올라가면 그 주위에는 전자들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고,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띠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일단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보시면 일단 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전도가 잘 되는 친구들,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가 안 되는 놈들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부도체,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부른다. 얘는 안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 도체와 부도체의 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죠. 이게 짝반자야. 그죠? 얘들의 반 정도 되는 게 뭐라고 부른다?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거고. 자, 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좋은 친구들이고,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철 대부분의 금속 물질들이다. 그 다음에 절연체는 전기 전도성 굉장히 나쁜 친구들, 유리, 고무, 나무, 다이아몬드 등의 비금속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얘도 절연체랑 도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는데, 요거는 기억해놔. 저만 좀 먹어보고서 이 종류는 기억해놓읍시다. 몇 쪽 원소죠? 14족 원소야. 뒤에서 배우겠지만 한 번 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밑에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잠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자, 밑에는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에너지 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얘네들의 에너지 띠 구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할지 잘 안 통할지가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 우리가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분류해놨고, 자,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도체의 특징이에요. 도체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과 띠에 일부만 전자가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 있대요. 거의 겹쳐 있다. 뭔 말이냐면 원자과 띠가 꽉꽉 채워진 게 아니야. 원자과 띠가 꽉 채워져 있으면 전자가 돌아다닐 데가 없겠지. 근데 이 원자과 띠가 이렇게 일부만 채워져 있는 거야. 어디 보면 이 에너지 띠가 있는데 여기서 일부만 이렇게 채워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와도 어떻게 돼? 이 전자들이 안 채워진 영역이 돼버리잖아. 전도띠가 돼버리는 거고, 거기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또는 띠 간격이 아주 작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 그러면 바로 전도띠로 올라가 버린다 이 얘기잖아. 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주 자유전자가 쉽게 생성이 되고 양공도 쉽게 생성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봅시다. 도체에는 얘는 전하 나르기의 수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 전하 나르기의 수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절연체 한번 볼게요. 자, 절연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엄청 큰 애들이야. 원자과 띠가 꽉꽉 채워져 있고. 자, 그럼 일단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고, 얘가 전하 나르기가 생겨야 전류가 잘 흐를 거 아니야. 전하 나르기가 생기려면 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와. 그래서 평소에 전하 나르기 자체가 굉장히 작은 애들이야.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라는 거죠. 띠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보시면 반도체는 절연체보다는 나아. 그죠? 띠 간격이 엄청 크고 얘보다는 띠 간격이 작긴 작은데 그리고 띠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밑줄 낮은 온도에서는 이 전하 나르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띠 간격이 있으니까. 여기로 올라간 애들이 없다는 얘기야. 주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데가 없잖아. 0켈빈이 돼버리면. 하지만 상온에서는 에너지가 조금 있으니까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점핑할 때가 있어요. 조금씩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도 전하 나르기의 수가
얘도 근데 거의 없는 친구들이에요. 한 중 정도 되는 거죠. 이 절연체랑 도체 한 사이값 정도 갖는 건데 얘도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해요.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쭉 배워봤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나만 더 해놓을게요. 오른쪽 빈칸에다 잠깐 써놓자. 전하 나르게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제일 많겠다? 도체.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 절연체. 부도체라고 쓸게요. 여기 조금 더 편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쌤이 확인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온도에 따른 비정 그래프를 잠깐 확인해보고 싶어요. 온도에 따른 비정 그래프. 자, 일단은 너네가 알아놔야 되는 게 일단 써놓을게요. 자, 온도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몇 가지 영향이 조금 나타날 거예요. 자, 두 가지 영향 정도가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전하 나르게의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증가.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많아질 거 아니야.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주변에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T간격 이상의 에너지가 많이 밖에서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점핑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점핑이 일어나는 순간 여기 양봉이 생기면서 여기 자유전자가 생기죠. 그럼 전하 나르게 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효과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 이러한 효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도 있는데, 자, 두 번째 효과는 원자의 떨림 운동이 활발해져요. 자, 떨림 운동이 활발해질 거야. 자, 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하 나르게들이 이 원자 사이를 움직여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 떨림 운동이 너무 활발하면 이 전자들이 잘 움직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잘 못 움직이는 상황이 나와. 이 주위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들이 너무 많이 떨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자, 그랬을 때 이 두 효과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갖고 올 텐데, 자, 전하 나르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비저항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는 결과를 갖고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의 떨림 운동이 활발하면 전자들이 잘 통과를 못해. 그 말은 뭔 말이야? 비저항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높아지는 결과를 갖고 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이 1번 영향과 2번 영향이 동시에 작용할 텐데, 얘가 도체냐 반도체냐 부도체냐에 따라서 1번 영향을 많이 받을지 2번 영향을 많이 받을지가 결정이 돼 있어요. 오케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온도에 따른 비정 그래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도체. 자, 도체 같은 경우는 1번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2번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1번. 아니야, 2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그래서 얘는 온도가 증가하면 비정이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도체 그래프가 돼. 비정이 커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도체는 이미 전하 나르게 수가 어때? 엄청 많아. 온도가 낮든 높든 이미 전하 나르게 수가 많은 친구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은 전하 나르게 수가 한 1000개 된단 말이야. 1000개인데 1000개에서 한 10개 늘어봤자 몇 개야? 1010개잖아. 그러니까 전하 나르게 수가 증가하는 효과는 거의 못 봐? 못 보는 거야. 오히려 원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저항이 증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요 뒤에 있는 반도체하고 부도체 있죠. 자, 얘네들은 1번하고 2번 중에 1번 효과를 더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전하 나르게 수가 많아 적어? 처음부터 적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전하 나르게 수가 한 얘는 뭐 10개, 얘는 5개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전하 나르게가 10개쯤 이제 생성이 되는데 온도가 높아져서 그러면 전하 나르게가 20개, 얘는 15개, 뭐 30개, 얘는 뭐 25개 이렇게 되는 거야. 전하 나르게 수가 몇 배가 되는 거지? 3배, 5배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하 나르게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엄청 커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항이 줄어드는 꼴을 보여주죠. 반도체나 부도체.
이런 그래프 꼴을 갖는다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네. 원래는 이 얘들 사이 간격이 엄청 넓어요. 네, 도체와 반도체의 저항이 거의 비슷해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엄청 간격이 넓긴 한데 이 개형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넘어갑시다. 뒤에 반도체 넘어갈게요. 반도체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이오드하고 끝냅시다. 반도체 하나 먹어 편하게. 뭐 네, 이 둘밖에 없는데. 일단 반도체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거는 순수 반도체 또는 이제 고유 반도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순수한 물질들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 구도체, 도체 설명했을 때 그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불순물이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를 가진 저만입이나 기소가 있고 인접한 원자들과 공유결합을 해서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쪽으로 넣어놓을게요.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저만입이나 기소가 있으며 인접한 원자들과 공유결합해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낮은 온도라고 가정을 하면 에너지가 주변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에너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T간격 이상의 에너지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많이 없죠. 그래서 양봉이나 자유전자 거의 생기질 않아. 네. 순수 반도체에서는 전하 다르게의 역할을 하는 자유전자나 양봉의 수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중 하나가 순수 반도체에서는 전덕뒤로 올라간 전자와 원자끝뒤에서 생긴 같은 개수의 양봉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전자가 이것만 정리할까요? 이 정도는 알지? 긴 거하고 짧은 게 있어요. 전지가 긴 게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긴 게 그래 정리를 해야겠고 긴 게 플러스다. 전지에서 플러스 그래. 자, 이 짧은 건 뭐야 그러면? 네, 이건 말 잘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극이야. 일단 여기까지. 이거 기억해놔야 돼. 긴 게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을 갖고 있고요. 자, 이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 극에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죠. 이런 이동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은 어떻게 돼 있죠? 이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나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게 이제 전류의 흐름이 되는 거고, 이때 전자는 반대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자는 반대로 이렇게 가죠. 이제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양공은 자유전자와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전자와 반대로 이동을 하든 여러 성질을 갖고 있고, 즉 전류의 방향과 똑같이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양공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는 입자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플러스가 이렇게 흐르면 마이너스는 반대로 흐른다. 이 정도로 기억해 놓읍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내려갑시다. 자, 이제 스몰 반도체 잠깐 한번 배워볼 텐데, 자,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란 위에서 우리가 배운 게 순수 반도체였잖아. 네. 순수 반도체는 전하 나르게 수가 많아 적어? 전류가 잘 통해 안 통해? 반도체. 저 잘 안 통하잖아. 도체가 제일 잘 통하고 반도체나 부도체는 거의 안 통하는 애들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전하 나르게 수가 작아서 전기가 잘 안 통하죠. 안 통하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을 전기를 좀 잘 통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뭘 하죠?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들을 섞어.
오케이, 도핑한다고 보여줘 있다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불순물을 섞어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에 특정한 불순물을 도핑하죠. 도핑. 끼워 넣는다는 얘기야. 도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양부를 도핑하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반도체에다가 이 불순물들을 도핑을 해요. 자, 그러면 불순물 종류에 따라서 이제 하여튼 이런 반도체를 우리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르고, 이 불순물을 어떤 불순물을 넣냐에 따라서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일단 P형 반도체부터 한번 봐봅시다. P형 반도체. P형.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13족 원소를 첨가를 해줄 거야. 몇 족 원소? 13족. 13족을 넣어주면 P형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13족 원소들은 금속,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이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 금속, 알루미늄, 갈륨, 인듐.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게 이제 정석이죠. 그죠?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자, 기본적으로 이 불순물은 매우 작아.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 여기 가보시면 실리콘이 규소가 전체적이죠. 다 규소가 있는데 여기다 뭐 넣는 거야? 풍소를 하나 넣는 거야. 오케이? 얘는 아주 작은 개수를 넣어줄 거야.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일단 순수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짜리죠? 4개짜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3족 원소를 도핑한다고 그랬는데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야? 3개짜리야. 간단히 얘기하면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에다가 3개짜리 도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 수이 몇 개가 되지? 7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결합할 때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게 안정하다고 하죠? 옥텟 규칙 기억나?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있어. 원자과 전자가 정확히 따지면 최역 전자가 8개가 되는 게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갖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얘는 8개까지 몇 개 부족하죠? 1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써봅시다. 8개까지 1개가 부족해요. 부족해. 8개는 뭘 의미하게 된다? 얘는 옥텟 규칙을 의미하는 거야. 1개가 부족해요. 자, 이 1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마치 양봉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1개가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우러 넘어오죠. 여기를 채우러 넘어와서 전자가 채워져 버리면 여기 있던 양봉이 다시 여기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던 전자가 얘를 채우러 오면 또 양봉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양봉은 이 전자의 흐름과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3족 원소를 넣어서 만든 반도체는 양봉이 주요 전하 나르게가 돼서 주된 전하 나르게가 돼서 전류를 흐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이 P형에서 P가 뭘 의미하냐면 포지티브를 의미하는 거야. 포지티브. 양성을 의미하는 거야. 양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주된 전하 나르게는 양봉이다. P형 반도체는. 기억해놔야 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불순물 농도를 조절하면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불순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양봉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될 거예요. 전하나 나르게 수가 많아질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N형 반도체 한번 봐볼게요. 자,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인 15족 원소들을 첨가를 하는 거야. 15족 원소들 대표적으로 인, 질소, 비소, 안티모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을 도핑을 해줄 거고, 자, 이런 애들 도핑했을 때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순수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는 4개짜리죠.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경우는. 오케이? 자, 여기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인 애들을 넣어줄 거야. 자, 그럼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가 되겠지? 9개가 돼버려. 자, 이번에는 얘들 옥텟 규칙까지 1개 더 많은 상황이 되버리죠. 오케이? 여기 써봅시다.
전자가 한 개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전자가 한 개 남는 상황이고 이 남는 전자가 마치 자유전자처럼 여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N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N형 반도체. 여기서 N은 뭘 의미하지? 네거티브. 네, 네거티브. 음성을 얘기하는 거죠. 음전하를 띠는 자유전자가 주된 전하 나르게로 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써봅시다. 주된 전하 나르게가 자유전자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나와 있지만 양봉이 주로 전하를 운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전자들이 주로 전자를 운반한다. 쳐두시고. 자, 근데 이때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 자, P형 반도체는 주된 전하 나르기가 뭐야? 양봉이죠. 전하 나르기가 어차피 자유전자랑 양봉 두 개밖에 없잖아. 둘 중에 하나일 건데 P형 반도체는 주된 전하 나르기가 양봉이야. 그래서 얘를 P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P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주된 전하 나르기가 양봉이라는 거지 자유전자가 아예 없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자유전자가 소량이고 양봉이 더 많이 있다는 것 뿐이야. 여기서 똑같아. N형 반도체에서도 주된 전하 나르기가 자유전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양봉이 없는 거야? 아니죠.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거고 양봉은 적게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마지막 여기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서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들이 어떻게 삽입이 되는지 잠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양봉과 자유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봐봅시다. 자, 일단은 양봉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준위. 지금 여기가 이제 P형 반도체죠. P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 애들을 삽입하죠? 몇 개? 3개, 그렇지. 얘들은 13족 원소를 삽입할 거예요. 얘를 도표할 거다. 13족 원소를 도표하는 건데, 봐봐. 지금 여기 전도띠랑 이 원자가띠는 얘네들은 순수 반도체의 에너지띠요. 에너지띠인데, 자, 여기 사이에 이 13족 원소 불순물의 에너지띠를 삽입을 해요. 나왔죠? 양봉의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13족 원소의 에너지 준위가 삽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3족 원소는 이 13족 원소는 전자 하나 부족한 친구잖아. 그죠? 여기 둘이 만났을 때 옥텟 규칙까지 전자 하나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전자가 비어있는 형태로 여기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삽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원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야 일단 전하 나르기가 생성이 되잖아. 여긴 양봉이 생성이 되고 자유전자가 생성이 될 텐데 자, 원래 전도띠로 올라가려면 얼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요만큼. 띠간격의 만큼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야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었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위에다가 에너지 준위를 하나 삽입을 해주잖아? 그럼 그냥 여기 있던 전자가 요만큼만 받아도 이 위쪽으로 점핑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많은 에너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바로 점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점핑을 하고 나면 이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양봉이 생기게 되는 거네. 양봉이 생길 거야, 양봉. 그리고 이 양봉이 생기면서 이때는 자유전자가 생겨 안 생겨? 이 양봉이 만들어질 때 안 생기는 상황이죠. 전자가 이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올라간 거지 전도띠로 올라간 게 아니야. 전도띠로 올라가야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주된 전하 나르기로 양봉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N형 반도체도 한번 봐봅시다. N형 반도체. 자,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들이 삽입이 된 거죠. 15족 원소들이. 이 15족 원소들은 전자가 하나 많은 친구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 반도체 에너지띠가 있는데, 얘는
순수 반도체 에너지 D예요. 자, 그랬을 때 이 15족 원소의 에너지 D가 불순물의 에너지 D가 여기 그냥 삽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딱 전도 D 바로 밑에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전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잖아. 네. 전자를 갖고 여기 밑에 삽입이 돼버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돼?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있겠지? 그럼 전도 D로 전자가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동이 발생되지 않고서도 그냥 여기 있던 전자가 올라감으로써 자유전자가 바로바로 생성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N형 반도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밑에 다이오드까지 더 합시다. 다이오드 봐봐야 되는데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이제 다이오드라는 거야. 다이는 두 개를 의미하는 거야. 두 개. 두 개. 다이를 의미하는 거고 오드를 되는 거죠. 다이오드. 오드는 전기 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전기 소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는 건 두 개의 전기 소자를 붙여놓은 어떤 반도체를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다이오드가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자, 이 PN 접합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PN을 접합시킨 거야. P형 반도체와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이 두 개를 서로 접합시켜 만든 반도체. 이걸 우리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그냥 결과값만 기억을 해놓으면 얘는 전류를 한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특성이 있대요. 이건 별표 쳐놔. 자, 이걸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류작용이라고 불러. 정류작용. 정류작용이란 교류를 그렇지.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작용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부르는데 뒤에서 한번 봐볼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다이오드의 일단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면 봐봐. 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있잖아. 이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자,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P형 그리고 N형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회로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써놓을게. 자, 뭘 써놓을 거냐면 이게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랬잖아. 네. 어떤 방식이냐면 P에서 N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를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네. 근데 얘가 N에서 P로 전류를 흐르게 할 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때는 못 흐르게끔. 그래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PN 접합 다이오드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한 조그만한 반도체 수소처럼 생겼죠. 자, 그리고 다이오드의 기호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 이때 이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 돼. 즉, 이 화살표 모양이 P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된다? 블락된다는 얘기예요. 네. 막혀 안 된다라는 거고 N에서 P로는 못 흐르니까 이 블락되는 구역이 N형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호로는 전기호로 이렇게 쓴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제 얘네들이 왜 정류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PN 접합 다이오드와 전원 연결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요 위에다가 잠깐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처음에 전원을 안 건 상태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PN 접합 다이오드 봐봐. 자, 일단은 여기 P형 반도체가 있고 여기 N형 반도체가 있어요. 자, 있을 때 얘네들 서로 붙여놓은 상황이야. 자, 붙여놓은 상황에서는 P형 반도체는 뭐가 존재하죠? 양봉이 주로 많이 존재하죠. 양봉이 있어요. 그냥 플러스 전할 때는 양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양봉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죠? 주로가 아니라 양봉은 원자과 띠에 위치. 그렇지. 원자과 띠에 위치하는 게 일단 양봉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은 어떤 에너지 띠에 위치하겠지? 전도띠에 존재하는 상황.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잖아.
가만히 놔두면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이 양공을 채우러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공을 채우러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둘이 넘어가게 되면 이 양공과 자유전자가 만나게 되고 양공과 자유전자가 만나면 여기서 소멸이 일어난다라고 부를 거야. 뭐가 일어난다? 소멸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소멸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소멸이 일어날 텐데 소멸이 일어나고 나면 얘를 다시 확인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냐?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생각해보면 P형 반도체는 자, 중성인 실리콘을 하나 갖고 와. 14종 원소를.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인 금소 같은 13종 원소를 갖고 올 거야. 그럼 중성과 중성을 만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물질이잖아. P형 반도체가. 중성과 중성을 섞으면 이 물체는 중성 물질이 탄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 P형 반도체는 중성인 상황이었어.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정기적으로 뭐 14종의 실리콘을 갖고 오고 15종 원소 뭐 인을 갖고 왔어. 둘이 섞으면 중성끼리 섞은 거잖아. 얘도 뭐야? 정기적으로는 중성을 만들고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생각해봐. 여기 있던 자유전자가 P형 반도체로 넘어갔죠. 그럼 얘는 진짜 실제 전하잖아.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이 전자가 넘어가 버려. 그럼 얘는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어떻게 돼? 전자가 넘어왔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생겼어. 그럼 여기는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여기는 음전하의 성질을 띠는 영역이 생성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양전하의 성질을 띠는 영역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공피층 또는 접합면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만큼을 접합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접합면이 생성이 되면 여기 있던 양공이나 여기 있던 자유전자가 있을 텐데 이 자유전자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게 돼요. 이게 왜 넘어갈 수가 없는 거냐면 봐봐. 얘가 이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걸려있죠. 그죠? 이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청력이 작용해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걸린다. 반대로 이 양공들도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딱 PN 접합 다이오드를 서로 붙여놓으면 일단 이 상황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오케이? 중간에 접합면이 생기고 접합면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는 전하 나르게들이 서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상황. 자유전자와 양공이 소멸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간단하게 에너지 장벽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벽이 생긴 거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이 각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의 전압을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를 걸어줄 텐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건 순방향 전압이 걸린 상황이나 순방향 전압, 뭔가 이제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순방향이라는 얘기니까. 자, 이 순방향 전압 같은 경우는 P형 반도체를 전원의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주는 거야. 플러스 극에.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전원의 무슨 극에 연결을 한대?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 생각해봐. 여기에 플러스 전원을 넣은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전원을 넣은 거야.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떤 에너지 장벽 때문에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플러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여기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전자들이 막 이렇게 밀어닥치겠죠. 전자를 밀어닥쳐서 이 전자를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전원에서 이렇게 이 플러스 양분들을 탁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 촥 넘어가면서 만나는 거야. 점점 소멸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의 특징이 뭐냐면, 자, PN 접합면을 통해서 P형 반도체의 양공이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는 밀린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또 자유전자들은 또 밀리는 거죠. 오케이? N형 반도체의 전자들이 또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르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 양공과 자유전자가 서로 계속 만나는 거야. 계속 공급이 되니까. 계속 만나게 되고 이제 점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써봅시다. 접합면이 얇아진다.
즉 양공과 자유전자가 이렇게 쭉쭉 넘어오면서 이 접합면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만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방향 전압일 때가 있어요. 역방향 전압. 자, 역방향 전압은 일단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극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극에 연결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여기 양공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양공들은 마이너스 전극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로 달아나려고 하겠죠. 마이너스 쪽으로 가려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들은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자유전자와 양공은 서로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더 서로 양극단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서 여기 접합면이 두꺼워지게 되고 이때 전류는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의 전압을 걸어주는 걸 역방향 전압,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압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인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상황처럼 자, PN이 있어. PN이 있는데 자, 여기 플러스 전극, 여기 마이너스 전원,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 전원을 걸어줬어.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 네. 그죠? 근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거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전류가 흘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반대로 걸어주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고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야. 자, 이렇게 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플러스는 N형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P형이랑 걸려있어요. 이건 역방향 전압이죠. 역방향 전압인데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막힌다는 얘기죠. 이렇게는 안 흐를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이게 순방향, 역방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이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라는 건데 정류작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봐봐. 여기서 입력 전압은 교류야. 이렇게 태극관처럼 생긴 게 교류예요. 교류의 특징은 뭐죠? 일정 주기를 두고 한 번은 전류를 이렇게 순환시키죠. 한 번은 전류를 이렇게 순환시킨다. 그 다음에 또 일정 주기를 두고 어떻게 되죠? 한 번은 전류를 반대로 이렇게 순환시켜 보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은 양의 방향으로, 한 번은 음의 방향. 그죠?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얘가 양의 방향이야. 한 번은 음의 방향.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거죠.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다이오드가 하나 있다면 여기가 PN이잖아. 그죠? 화살표 쪽으로는 가는데 반대쪽으로는 못 오는 거죠. 즉 뭐가 막히는 거야? 파란색 전류일 때는 막힌다는 얘기야. 빨간색으로 갈 때는 돌아갈 거고요. 즉 이 파란색이 막혀버리면서 이 저항의 출력 전압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빵, 이렇게 보내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빵 한 다음에 빵, 그 다음에 빵 이렇게 되돌아가는 건 어떻게 돼? 아예 안 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플러스의 형태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사라진다는 거죠. 반대로 보는 거는. 이런 작용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부른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이오드의 이용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하고 광 다이오드가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LED라고 부르는 거예요.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 말이다.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그때 밖으로 빛을 방출해요. 대표적으로 PN 접합 다이오드가 그냥 LED인데 발광 다이오드고, 얘가 밖으로 빛을 방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여기 양공이 있었지. 전류가 흐르면 양공과 뭐가 만나죠? 자유전자가 만나. 그죠? 양공과 자유전자가 만나서 서로 소변을 해버리잖아. 오케이? 자,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자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한 애들이야? 어떤 에너지띠? 전도띠에 위치한 애들이고, 양공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죠? 그치, 원자가띠에 존재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소멸을 할 거래. 자, 그 말은 에너지 T 관점으로 보면 전도띠에 있던 자유전자가
이 밑에 있는 양공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 T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밖으로 어떻게 하겠죠? 대충. 방출하겠죠. 에너지를 방출할 거란 얘기야. 즉 전류가 흐르면 이 양공과 자유전자가 계속 만나면서 소멸을 할 거고, 그러면 이 T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면서 우리한테 빛의 신호로 보일 거다. 여기까지 수 있겠죠? 네.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발광다이오드 LE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T간격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어떻게 되겠죠?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네. T간격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크게 나온 애도 있고 작게 나온 애도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파장이 짧은 애도 있고 파장이 긴 애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 T간격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여기 써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반도체에서 실리콘을 쓴 거냐 아니면 점화용을 쓴 거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불순물을 뭐 알루미늄을 넣냐 금속을 넣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T간격이 달라질 거고, 이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 개가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전압을 강하게 해줬대. 그러면 아마 색깔이 다른 색깔로 나올 거야. 원래 빨간색 빛이었는데 전압을 세게 했으니까 파란색 빛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전압을 세게 한다고 갑자기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달라질 수 없는 거죠. 네. 전압을 세게 하면 그냥 밝아지는 거야. 네. 오케이? 아니, 색깔을 바꾸려면 물질의 종류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영상 표시 장치나 조명 장치, 신호등, 리모컨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광다이오드. 여기 또 별도 시험 나와. 자, 얘는 반대야.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고, 이 광다이오드도 그냥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 잠깐 정리만 한번 할게요. 자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할 거야. 자 지금 여기에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한테 밖에서 빛이 들어와. 빛 에너지가 투입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되겠죠? 전도띠로 점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점핑을 하니까 여기 뭐가 생겨?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생기겠죠. 네. 근데 원자과 뒤에는 뭐가 생기는 거야? 양공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광다이오드예요. 발광다이오드랑 반대인 거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여기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야. 에너지가 투입이 돼. 에너지가 투입이 된다. 자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원자과 뒤에 있던 전자들이 N형 반도체 자유전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자들이 생겨. 그럼 여기 뭐가 생기겠죠? 전자가 넘어가는 순간 T형 반도체에는 뭐가 생겨? 양공이 생기겠죠? 양공이 이렇게 쓱 쌓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전자들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걸 회로를 연결해주면 여기 전자들이 팍 하고 쏟아지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전자 이동 방향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럼 전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네. 반대로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지금 전류 방향은 이렇게 나올 거야. 전류 방향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냐? 딱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있을 때 이 P형 반도체가 빛을 받으면 플러스 전극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써놔. 플러스 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N형 반도체는 무슨 극처럼? 마이너스처럼 행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광다이오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할게요. 문제 나와서 그런 건데 빛의 삼원색 이용할게요. 그냥 알아야 돼. 빛의 삼원색은. 빛의 삼원색 뭐가 있죠? 레드, 그린, 블루, RGB라고 불러요. RGB 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저희들 섞었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요. 자, 얘 색깔을 세 개를 다 섞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흰색이에요. 이건 빛이야. 그러니까 검정색은 물감 색깔. 물감 색깔은 세 개 다 섞으면 이제 검정색 되는데 빛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 흰색이 된다. 백열등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모든 빛이 다 섞여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블루하고 초록색하고 섞잖아. 그럼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청록색이라고 불러요. 청록색. 말 그대로 청색하고 녹색하고 섞은 거죠. 녹색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레드하고 그린하고 섞어. 자 그럼 여기서는 노란색이 나온다. 노란색.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레드하고 블루하고 섞어. 얘는 자홍색이 나와요. 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돼. 어떤 빛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주시면 되고.